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서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들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납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특활비 상납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솟아오른 지하수 때문에 집안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이 생기면서 기상청이 직접 시추를 통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전남 목포신앙에서 엄수됐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끝까지 못 지켜줘서 그냥 떠나서 미안하다. 유해를 거두지 못해 입관식은 유품으로 대신 치러졌고 추모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처음인데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해당 농가의 오리 12,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사는 80대 노인과 70대 부인이 차례로 집을 나선 뒤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되고 한 명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노부부의 딸과 종교단체 교주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납금을 전달한 방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까지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진 사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7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8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습니다. 상납금 규모를 2배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한 묶음에 5천만 원씩 5만 원권 다발 2묶음을 준비했습니다. 다발을 묶는 데는 은행 표시가 없는 띠지나 고무줄을 사용했습니다. 돈은 007 가방에 담긴 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CCTV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 연무관 옆길로 안 전 비서관이 차를 몰고 나오면 차 안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가방을 전달합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이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이재만 전 비서관이 직접 돈을 관리한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들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돈의 전달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 그리고 예산까지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기용을 했던 거죠.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 역시 상당했습니다. 정작 국정원장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 이 전 실장은 정권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핵심 실세가 건네는 돈인 만큼 받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받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국정원이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뿐 아니라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 의원들까지 관리해왔다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예산 증액만을 노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최 의원 전임이나 후임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전달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정부 핵심 실세이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을 넘어 친박 실세 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감배를 위해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해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전달한 사람 등 구체적인 경위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 의원이 친박계 최고 실세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년 전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제부총리던 최 의원이 이를 옹호했던 적이 있어서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특활비의 감액을 주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건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 군사, 또 국정 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로 하시는 거는 그건 또 너무 특수활동비로 최 의원이 특활비의 증액을 방어하면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네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최 의원은 국정원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말이죠. 이 내역, 상세 내역들 지금 아무도 터치 못합니까? 국정원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통역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에도 특활비의 지출 절차는 바뀌지 않았고 이듬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도 102억 원이 늘었습니다. JTBC 류정아입니다. 이어서 지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진 후 맞은 첫 주말, 다행히 여진은 잦아들었고 어제 저녁 6시 57분 이후 땅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건물이 200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이재민은 줄었는데 이건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대피소 생활에 지쳐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재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대피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많이들 떠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뒤를 보니까 여전히 이재민 분들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함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곳 포항시 흥해읍은 진안과 가까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재민 수, 이곳 흥해체육관에 모인 이재민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850명가량의 이재민이 이곳에서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곳이 이제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자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갓난아이의 엄마는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허락된 공간 한번 보시죠. 돗자리 하나 깔고 6, 7명이 모여 있습니다. 뻥 뚫린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개인 사생활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포항시가 흥해체육관에 있는 분들을 임시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이재민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곳에 있는 이재민들을 인근의 남산초등학교 그리고 흥해군고 두 곳으로 분산합니다. 내일 이재민들이 모두 빠지면 이곳을 청소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칸칸이 칸막이를 만들어 독립된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곳으로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예,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 많다고 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대피소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곳 바로 의료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은 바로 진정제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치료센터도 상담 전문 치료센터를 찾는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장비가 동원이 돼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을 잊은 채 곳곳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병대 등 군인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해병대에서는 무너진 담벼락 등 큰 잔해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복구 작업이 좀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1,700여 곳의 피해 건물 중에서 1,300여 곳의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응급복구라는 게 길거리에 잔해물을 치우거나 가스나 수도 등을 다시 연결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주거용 건물의 수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재민들의 불편함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 대피소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도 보셨듯이 열악한 대피소 생활 길어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재민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안전인데 피해를 입은 주택 대부분이 아직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여진이 올 수도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20개월 아이를 들쳐업고 간단히 싸운 짐을 꾸린 엄마가 흥해 실내체육관을 나섭니다.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이 또 거부감을 느끼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무서워도 그냥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도록 이불과 기저귀를 현관문 앞에 뒀습니다. 흥해읍 대성아파트는 건물이 기울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뒤편 아파트는 외벽과 내부 곳곳에 금이 갔지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으라는 권고만 받았습니다. 통제가 없자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집에 남았습니다. 며칠간 여진을 피해 다른 도시로 갔던 최순득 씨도 오늘 돌아와 집을 정리했습니다. 포항의 이재민 수는 어제보다 5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이처럼 육안으로 둘러만 보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여진이 조금 나와서 무섭긴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 말을 못해요. 정밀 안전 진단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아직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지진으로 솟아나온 물과 섞여서 땅이 물렁해지는 걸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항 지진 현장에서 이런 징후를 보이는 곳이 있어서 논란인데 사실이라면 집안이 약해졌다는 증거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기상청이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논바닥에서 퐁퐁 물이 올라옵니다. 지진 발생 당일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논에 일제히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송송송송 솟아오르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여기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고 있더라고요. 이를 두고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액상화란 지진으로 땅속 물이 쏠려 집안이 반죽처럼 물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평상시 흙입자와 물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흙, 모래 등과 섞여 밖으로 솟구치는 겁니다. 연약 집안에서 지진이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포항이 흥해 쪽은 1000만 년 전만 해도 바닷속에 잠겨있던 지역입니다. 완전히 암석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손으로 만져도 부스럭부스럭일 정도고. 실제 지진 후 논밭에는 강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자갈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분출된 물과 모래의 양만큼 집안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침하를 인해서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기상청은 내일부터 시추 작업을 통해 액상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현재 정부는 내진 설계 의무가 없던 건축물도 보강 공사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사람은 최근 3년간 1명뿐이고 이마저도 기준 미달이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라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의 충격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인 전국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올해 7월 기준 20.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내진 설계 보강 대수선 공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 한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준에 미달해 결국 세제 혜택이 취소됐습니다. 공사 비용에 비해 혜택이 너무 미흡한 데다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지진 단층대 근처에 있는 노후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내진 공사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 예산 335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대폭 삭감해 약 20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시 143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고 예결위는 조만간 추가 증액 여부를 심사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오늘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고사장을 수능 당일에 쓸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묻고 가장 중요한 건 수험생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포항의 수험생들이 쓸 고사장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지진이 많은 일본은 대피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을 땐 특히 72시간을 강조합니다. 72시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죠. 윤서령 특파원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10층인데요. 지금부터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눌러 일단 가까운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호 당국의 물자나 구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72시간 동안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나 건물 잔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떨어져서 걷고 운전 중에 지진이 왔을 때는 서서히 속도를 줄인 뒤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가구를 고정시켜 놓지 않은 방은 물건들로 뒤죽박죽되면서 출구가 막혀 탈출이 어렵습니다. 도쿄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인구 약 3천만 명 중 4분의 1이 피난민이 되는 겁니다. 페트병을 이용해 의자를 만들어 쓰거나 재해 시에는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 직접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ビニール袋が三角巾の代わりになるであるとか、災害時にトイレに非常に困るといったような具体的な例を認識していただいて、自宅で自分たちでどんな備えができるのかを考えていただく。 참상을 있는 그대로 가정한 체험. 일본 시민이 지진의 공포를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고창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닭오리 농장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진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모두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출하를 하기 위한 검사를 하던 중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가 폐사하는 등의 특별한 임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를 거쳐 오는 21일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농가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차단 방역 등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12,000여 마리는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3km 이내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금 임상 검사하고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농장 바로 인근에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와 야생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이동 통제와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 노부부가 차례로 집을 나섰는데 남편은 숨진 채 발견되고 부인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노부부의 딸과 종교단체 교주가 각각 차에 태워서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사는 노부부가 집을 나선 건 일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차례로 집을 나선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가평의 경강교 인근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1일 저녁 7시 20분쯤 딸과 종교단체 교주 임모 씨가 봉고차에 아버지를 태워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이어 밤 9시 40분엔 어머니를 태워서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공기 좋고 조용한 데다 데려다 놀라 그래가지고 바람 쐬라고 해가지고 다리 밑에다 내려놓고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20분 있다가 또 엄마 싣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발견된 장소와 딸이 두고 왔다는 장소 간 거리는 30m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7, 8월경 작년 그쯤 오셨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미국서 살다 오셨다고 워낙 폐쇄적이어가지고 주민들이 잘 몰라요. 피의자들은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임 씨에 대해 각각 중존속유기와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오늘 합동 추모식을 마지막으로 전남 목포 신항을 떠났습니다. 참사 이후 3년 7개월 시신 없이 치러진 추모식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안산과 서울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씨, 그리고 권혁규 군 5명의 마지막 길을 이상혁 기자가 전합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썼던 거. 썼던 거. 아버지 거 다 써. 이건 내가 다 썼던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이게 있잖아. 글이 아니라 내 피야.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세월호 곁을 떠나기로 했지만 아이 곁을 떠날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던 목포 신항에서의 생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그냥 떠나서 미안하다. 아님 부지런히 너무 미안해. 시신조차 없는 텅 빈 관에 내 아들, 내 남편, 내 동생과 조카를 그려봅니다. 유해 대신 그리운 마음을 실은 운구차는 세월호 곁을 떠납니다. 현철이와 영인이, 양승진 선생님은 안산에서,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은 서울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장례를 치릅니다.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JTBC 이상엽입니다. 예,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이 떠났지만 모두가 목포 신항을 비운 건 아닙니다. 네, 동고차도에서 목포 신항까지 천막과 컨테이너에서 생활한 유가족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수색과 조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미나 씨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김 씨는 하루 2번 세월호가 거치된 통제구역으로 향합니다. 수색과 조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아빠가 못 보게 했는데 저 배를 보면서 아이의 마지막을 같이 하고 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는 수색 작업을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금 작업 영상을 잘 파일별로 좀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꼼꼼히 그날 있었던 것을.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들어온 지난 3월부터 컨테이너에 상주하며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차도 산중턱에서 사고 해역을 내려다보던 생활까지 더하면 몇 년째 세월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니?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세월호를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세월호를 코앞에서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물 같았어요. 인간의 욕심덩어리잖아요, 저게. 정말 악마 같았고 용서할 수 없는 배였어요. 하지만 훗날 떳떳하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엄마니까.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요. 차디찬 바닷바람에 더욱 뻣뻣해진 세월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무겁게 누워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말 못하는 세월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주인은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들, 그들을 스마트폰 좀비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늘 우려되죠? 예. 이런 스마트폰 좀비로 인해 사고가 날 걸 우려해 국내외에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위험한 스마트폰 보행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시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여성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단속 방침을 설명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첫 적발 때 $35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속된 $75, 세 번째 단속된 최고 $99, 우리 돈 11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국가에서 속속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취재 차량이 근접했는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이리저리 걷는 사람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쓰면 시야 폭이 절반으로 줄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취재진은 연구팀과 서울 광화문에서 스마트폰 이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경적 소음에 해당하는 80dB의 소리를 들려주고 인지 가능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그냥 걸을 땐 14m 거리에서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신저를 할 땐 7m 이내에서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땐 벨소리 인지거리가 5m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인지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반응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 6월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큰 관심을 얻지 못했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평창 롱패딩을 아시는지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상품인데 이걸 사겠다고 지금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위털이 든 일반 패딩의 반값이고 한정 수량이라 중고 사이트에서도 웃돈을 붙여 거래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뒤처질세라 내달리고 한 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 일명 평창 롱패딩을 사기 위해 새벽같이 매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거위털 패딩에 비해 반값이라는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패딩 구매를 기다리는 대기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던 고객 수백여 명이 이렇게 S자 형태로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침 8시쯤 차 타고 와서 내내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행복한 벅차다고 할까? 고객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번호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좀 같이 배치돼서 번호표 나눠드리고 이제 줄도 안전 게이트 이렇게 좀 세워서 그렇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
구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미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는 14만 9천 원인 패딩을 웃돈을 붙여 팔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패딩은 3만 장 한정 수량으로 지금까지 팔린 건 2만 3천 장. 남은 수량은 이달 22일에 다시 판매에 들어갑니다. 판매처인 롯데 측은 기획 제작한 상품으로 추가 생산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항공사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두면 언젠가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셨죠? 지금까진 그랬지만 앞으로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적립했다면 유효기간이 10년이라 이게 지나면 소멸합니다. 마일리지 챙겨 쓰는 법, 박영호 기자입니다. 항공사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2019년부터 매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쓸 수 있지만 2008년 약관이 바뀐 뒤부터는 마일리지도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첫 적용되는 건 2008년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적립 날짜에 상관없이 해마다 일괄적으로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내년까지 써야 합니다. 문제는 마일리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쓰려는 승객이 많은데 인기 노선의 경우엔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호텔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마트나 영화관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전에 마일리지를 다 쓸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농번기를 맞은 제주의 고민이 깊습니다. 감귤을 수확하려니 일손이 부족하고 김장에 쓰는 월동무는 너무 많이 생산돼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귤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도는 감귤과 한라봉 등을 따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3,300제곱미터의 감귤밭을 수확하기 위해선 약 3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기 때문에 제주 감귤 농가들은 인력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는 농협과 함께 전국에서 인력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600여 명, 외국인 30여 명이 감귤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라서 사람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궁예지책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저희가 신청해서 쓰게 됐는데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밭에선 다 자란 김장용 월동무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지 폐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미 서울 도매시장의 무 낙찰가는 18kg에 7,500원대로 평년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은 생산비의 3분의 1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미 2,000톤이 폐기된 가운데 그래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폐기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 북한 핵심 실세인 최용해 노동당 도의원장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인 숭 부장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 북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돼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비를 마친 여객기는 예정보다 18시간 늦은 오후 6시쯤에야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보다 강력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라며 집회가 열렸습니다. 친박단체들은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청주의 여중생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해 사이드미러를 치고 항의하는 7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논란만 키운 해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누구의 해명인지 사진으로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 회의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이 한 발언인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17일에 있었던 발언인데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비난 여론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까지 연기되는 등 국가 재난 상황을 정치 공격의 빌미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길식이 일어나면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할 기세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고냐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주 지진 규모 5.8이었던 그 경주 지진은 작년에 일어났던 거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인 거냐 경고냐 이런 댓글이 나왔던 거겠군요. 자, 이렇게 비난이 많이 쏟아지면서 오늘 류 최고위원이 해명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오후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포항 지진을 천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왜곡해서 포항 주민의 민심을 자극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예. 이런 가짜 뉴스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뉴스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류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쓴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예. 대신 그럼 우리가 천벌을 받았단 말이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한 기사를 보고 한 말로 보입니다. 예. 본인이 한 말보다는 천벌이라는 왜곡된 표현이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직접 한 이야기는 표현은 천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티즌들이 그거를 천벌이라고 또 해석을 하니까 또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검은 돈의 배달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계속 저희가 또 보도해드리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청와대 근처 골목길 등 외진 곳에서 일명 007 가방에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만들어 직접 들고 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띠지라고 하죠. 돈다발을 묶는 종이도 모두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띠지에는 도장이 찍히는데 이 도장으로 돈을 인출한 은행 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 정무시석실에 보내는 특활비는 커피숍 잡지 사이에 500만 원, 또 300만 원 돈 봉투를 끼워 넣는 방법을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땐 정말 국정원답게 은밀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띠지를 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은행 어느 지점에서 인출을 했는지 그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이 띠지를 보고 출처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관례상 준 거라면은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묶어서 접선하듯이 주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검은 돈을 전달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007 가방에 1만 원권을 꽉 채우면 1억 원, 또 사과 상자엔 2억 4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 상자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골프백엔 2억 원, 또 굴비 상자는 1억 원, 또 곶감 상자는 2천만 원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예, 사과 상자 그래서 참 많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돈의 부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과거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검증해보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요. 지난 2002년엔 재개발 비리 의혹 관련된 재판에서 국산 대형차 세단 조수석 보관함에 현금 3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되면서 직접 1만 원짜리 묶음을 그 조수석에 넣어보기도 했고요. 또 2009년엔 모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양복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예, 그때 직접 한번 뭐 넣어보고 이런 일도 있었었죠. 전에 찍힌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대역을 써서 돈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보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대조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제 1만 원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핵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 5만 원권 신권이 나온 것을 가장 반겼던 조직이
국정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군요. 네, 뭐 그런 말도 뭐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전 같으면 500만 원을 주려면 100만 원짜리 묶음 5개를 줘야 하니까 최소한 서류 봉투나 가방이 필요했는데 500만 원 100장, 그러니까 5만 원권 100장, 그러니까 예. 500만 원을 만들면 그 두께가 1.1cm에 불과합니다. 아, 1.1cm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종이 100장으로 5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거액을 책갈피에 넣어서 주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았는데 내일은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7도에 그쳐서 이재민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